안녕하세요. 소피안입니다. 한국 엄청 살기 좋죠. 저는 전 세계 어디에 여행을 다녀도 한국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이민이 좀 힘들잖아요. 영어도 써야 되고 불편하고 힘든데 그래도 캐나다로 많이들 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캐나다가 뭐 마음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 뭐 인권을 좀 더 존중해 주는 그런 면도 좀 있고 뭐 장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자식들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랑 캐나다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 구조입니다. 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만 4 세에서 5 세부터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주마다 조금 틀리거든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만 4 세부터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니어 킨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주는 이제 5 세부터 갈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만 6 세부터 12 세까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는 주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주는 예를 들어서 밴쿠버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눠진 구역도 있고 아니면 합쳐져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처럼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 중3부터 4년을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등학교로 다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있는 경우는 만 13세, 14세 아이들이 다니고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12세,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만 15세부터 18세 이렇게 되는 거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더리 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온타리오주는 12학년 졸업 후에 그 OSSD라고 해가지고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를 받게 되는데 요것도 퀘벡주랑 조금 틀린 게 퀘벡주는 11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다음에 세제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퀘벡 교육 시스템도 조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좀 틀리고 컬리지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대학교는 보통 4년인데 졸업이 조금 힘들어서 더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마스터 디그리도 이제 학과에 따라서 졸업 기간이 조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에서 뭐 2.5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는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조금 다른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전체가 다 통일돼 있는데 캐나다는 주마다 뭐 나이도 약간 다르고 그다음 학교도 약간 다르고 그렇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학습 방식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발표가 많고 토론이 많고요. 그러니까 참여형 수업을 하는 식이에요. 학생이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잘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교실은 보면은 책상 배치가 이렇게 되게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토론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입식이고 하다 보니까 책상 그 배열 보시면은 딱 선생님 바라보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교육 방식의 차이가 조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뭐 시험, 그룹 활동 요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성적은 어사이먼트 뭐 숙제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성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고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은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암기와 반복 훈련이 학습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은 국영수를 포커스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은 시험 위주의 평가 방식이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이 대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경쟁을 심화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진로 및 대학 입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과외 활동이라든지 에세이, 추천서 요게 대학 들어갈 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SAT나 ACT 같은 표준화된 시험은 필수는 아니고요. 대학별로 요구하는 게 좀 달라서 그거는 참고를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 후에 전공 변경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학생의 개발 역량과 그다음 성장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대, 정시 요런 트랙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고 수시는 내신이랑 비교과 활동 요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입시 전형에서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서 방학 때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교들은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뭐를 느꼈고 어떻게 성장했고 뭐 그런 거를 평가를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활동들도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고3 때 방학 때 가 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오고 이런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가 흔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대학들이 중시하는 방향 요런 거 그리고 학생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고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밴드 활동을 했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고등학생들은 불가능한데 캐나다는 그게 가능하구나.' 그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하신 분도 좋은 대학 나오셔서 지금 직장도 좋으시고 고연봉 받으시면서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캐나다 학생들이 참 부럽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아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캐나다에 오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 입시가 관건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경쟁 심화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교에서 2등 했다고 자살하고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능 망쳤다고 자살하고 이거는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어디 청소년들이 이렇게 시험 망쳤다고 자살하고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저는 생각나는 곳은 없거든요. 일본? 일본이 좀 그럴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 요약을 하자면 캐나다는 교육 방식이 학생 주도,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고 한국은 교사가 주도하고 암기 및 시험 중심의 그런 교육 방식이다. 그리고 입시 제도는 캐나다는 내신이나 과외 활동, 에세이를 중시하고 한국은 수능 및 내신 성적을 중시한다. 평가 방식은 캐나다는 절대평가, 다양한 과제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한국은 상대평가 그리고 시험 중심의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캐나다 교육의 장점은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이 강화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은 기초 학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요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너무 자율성을 주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한국은 경쟁이 과열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뭐, 모른 척 한다고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2024년 작년에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2위는 암이고 3위가 사고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성적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살 사망자 수 전체적인 숫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숫자라고 하고요. 특히 2월, 6월, 3월, 5월에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8.3명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유학 그리고 이민 이렇게 상담을 5년 정도 했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같이 똑같이 유학이랑 이민 상담 한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어, 위례라는 지역에 있었던 어떤 영어 학원을 분당에 이제 오픈하는데, 거기 원장 포지션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좀 신생 학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당이랑 그다음에 정자동, 대치동 이렇게 어머니들 조사도 많이 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주소가 대치동이잖아요. 제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학원을 이제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를 학원가로 돌리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시어머니 아니면 어머니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저희 학원이 1시간 30분에 45만 원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분당이랑 정자 쪽 그리고 대치동은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1인당 학원비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영어 학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 피아노, 태권도 이렇게 학원을 가는데, 그러면은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정도 가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음, 저는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못해도 한 15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은데, 더 좋은 학원을 보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게 1인당이잖아요. 그러면 애가 2명, 3명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부부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건지, 저는 사교육비가 좀 엄청 스트레스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맞벌이를 해가지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이나 3명이면은 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차 있고, 집 모기지 내야 되고, 생활비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 한 명이 한 학생한테 쓰는 비용이 150에서 200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어떤 카페에 이런 글을 썼더니 그 댓글로 어머니께서 방학 되면은 그 보강 수업 가야 돼가지고 한 300까지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듣고 나니까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사교육비를 마련하다가 내 연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행한 짓을 아이들은 고3까지 하는 거고, 어머니들도 허리를 휘청휘청 하면서 이거를 사교육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어, 사람들이 캐나다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원을 안 보내고 싶은데, 그냥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교육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루는 학원을 이제 막 그냥 아예 안 다니게 끊었더니 아이가 와서 부탁하더래요. 제발 나 태권도 학원 다니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교 활동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옆집에 누구 오빠도 거기 있고, 내 친구 누구도 거기 있는데, 나도 거기 다니고 싶은데, 애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내 자식만 만약에 사교육을 안 보낸다고 하면 그 친구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사교육을 안 시키냐? 캐나다도 사교육을 시킵니다.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좋은 데 보내시려고 튜터를 열심히 붙이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캐네디언들 같은 경우는 예술이나 스포츠에 사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스포츠 이제 시킨 분들은 알겠지만 또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작은 이 스포츠를 하는 그 팀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뭐, 팀워크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는 지금 없는데, 아이가 생기면 캐나다로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영어 학원에서 원장으로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서, 아, 참,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캐나다에 오고 싶었습니다. 캐나다는 뭐 초등학교 교과목 과정들 보면 좀 느려 보이고, 굉장히 한국보다 좀 느리거든요. 뭔가 쉬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리고 쉬워 보이고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삶의 주인은 이제 본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주입식으로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가 뭔지 교육 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캐나다 교육 과정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여행했을 때 캐네디언들을 만나면 정말 신기하게 그 만났던 모든 캐네디언들이 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엄청 스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립 이 무료 교육이 인간을 참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이었나?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책가방 메시고 그 재즈 악보 보면서 이렇게 서브웨이에서 가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 모습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캐네디언들 보면은 공부를 늦게 다른 전공을 확확 바꿔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토론토 UT를 갔는데 뭐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컬리지로 그냥 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확 바꿔서 간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떳떳해하진 않잖아요. 근데 캐네디언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좀 자유롭게 결정을 잘 하고, 컬리지 전문대학교를 가더라도 뭐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런 기술자들이 더 많이 존경받고 필요하고, 그리고 테크니션 분야나 헬스 분야, 이런 분야는 컬리지 나와서 처음엔 연봉이 좀 적더라도 경력을 쭉 쌓으면 연봉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이런 또 안 좋은 글들도 많으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캐나다에 대학 나오면 안 쳐 준다."라든지 뭐 "한국은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도 있지." 뭐 요런 글도 좀 봤었는데 저는 쪼끔 생각이 달라요. 캐나다 대학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뭐 수치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라고 하죠.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토론토에서 명문대학교 나온 학생들이랑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이랑 유럽이라든지 미국, 호주 영어권 국가에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캐나다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캐나다 대학 쳐주니 안 쳐주니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학비가 좀 엔지니어링이나 요런 쪽은 좀 비싼 면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저렴해요. 미국은 또 US 달러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제 뭐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게 장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쭉 한 곳으로 인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른이 돼서 방황하는 경우도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캐나다처럼 약간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주도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캐나다 교육이 그렇다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에 뭐 유치원생부터라든지 그런 아이들에게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면 아빠가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괜찮은 거야. 뭐 라든지 아니면은 드래그 퀸을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캐나다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인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찬성 반대 이게 너무 갈려 가지고 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랑 이 교육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부 부모님들은 드래그 퀸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다양성이나 뭐 젠더 의식 이런 거에 대해 배우는 거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들은 어린 나이에 성적 지향이나 젠더 표현 이런 거를 배워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뭐 요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어머니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죠. 한국 분들인 제가 봤을 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마약에 노출되기가 한국보다 훨씬 쉽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마초 마리화나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좀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호기심에 담배 피듯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인제 친구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인제 몰래 몰래 이렇게 뭐 하는 분위기라든지 사회 자체가 인제 쪼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 그런 것이 쪼끔 한국 부모님으로서는 염려스러울 수 있다. 저는 단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단점이 있고 캐나다 교육도 단점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어느 나라가 더 좋다 뭐 그렇다기보다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나 철학에 따라 뭐 어떤 나라든지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의 교육 방식이나 이런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